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역사 수업을 진행하게 될 뇌돌림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드디어 8단원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9단원인 새로운 단원을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9단원부터 이제 또 나오는 역사는 우리가 8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중국, 이슬람, 인도, 또 그 다음에 유럽 이러한 순으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할 시간은 바로 다시 돌아와서 어디? 중국을 가겠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중국 역사로 돌아가는데 오늘 볼 역사는 우리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어디였어요? 위진남북조와 수당 이후의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오늘 볼 수업은 크게 어떻게 보느냐? 네 가지 나라가 있어요. 송, 그리고 원, 명, 청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나라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 포인트는 여러분이 꼭 짚고 가라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 나라를 세운 주체가, 이 나라를 세운 민족이 누구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나라를 건국한 민족. 크게 뭐만 구별을 하면 되냐면 이게 원래 중국인이냐, 즉 한족을 말하는 거예요. 한족이 세운 나라냐, 아니면은 다른 중국 이외의 유목민족들이냐, 이거를 잘 구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원래 있었던 한족이냐, 아니면은 다른 위에서 내려온 북방 유목민족들이냐,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 순서는요, 송나라는 원래 중국의 한족들이 세운 나라고요, 원나라는 중국인이 아니라 저기 위에서 내려온 몽골족이라는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고요, 명나라는 다시 중국 한족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고, 청나라는 마지막으로 다시 위에서 내려온 북방민족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족, 한족, 몽골, 한족, 여진 이렇게 구별을 잘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문제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지배계층, 이 한마디로 유목민족들이 지배했던 시절에 유목민족들이 원래 있던 중국인들을 지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유목민족들이 한족들을 지배하는 방식을 잘 구별하는 것이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배 방식 구분 구별.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거예요. 송나라는 한족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볼 요라는 나라라든가 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유목민족들이 한족들의 나라에, 한족들의 중국 대륙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원래 있던 중국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스리느냐가 얘네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다 달라요. 송나라 때 있었던 여기 중간에 껴있는 애들인데, 이게 누구냐면 거란이 세운 요나라, 그리고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등장한 게 원나라, 그리고 청나라가 있어요. 얘네가요, 다 지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는 게, 이거를 잘 캐치내는 게 여러분의 시험 점수가 팍팍팍 올라가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 나라들의 자잘한 특징들, 이것들만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 좀 할게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중국의 역사가 위진남북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위진남북조 혼란했던 이 시기를 통일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가 있었고요. 수나라,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당이었어요. 이 당나라가 멸망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당나라가 원래는 굉장히 강력했고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그죠? 안사의 난이라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완벽하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지에 있었던 다른 쪽에서 오는 민족들의 침략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중국 대륙의 그 이민족들, 다른 민족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임명했던 지도자들, 즉 한마디로 그 지역의 지방관이었던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마지막에는 농민 반란이 황소의 난 이런 것들이 쭉 거쳐가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나라가 멸망했던 원인이 뭐냐라고 정확하게 하나로 딱 포인트를 잡자면은 절도사들의 세력이 너무 강력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당나라를 멸망시킨 것도 절도사가 멸망을 시켜요. 그 절도사가 바로 누구냐면 주전충이라는 절도사예요. 주전충. 이 절도사가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다시 중국이요 분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분열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지에 있는 절도사들이 이번엔 내가 한번 왕을 해보겠다, 내가 한번 황제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나라를 세우고 서로 싸우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5대 10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5대 10국 시대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싸우게 되는 이 시기, 결국 누군가 하나가 딱 잡아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또 절도사 출신이에요. 절도사 출신인 누구? 조광윤이라는 인물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정하냐? 송이라는 나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국 대륙을 새롭게 지배하는 나라, 송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당나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에 멸망을 했었다고요? 절도사 때문에 멸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나라를 세운 것도 누가 세웠어요? 절도사가 다시 세운 거예요. 자, 나라를 다 세우고 나니까요, 이 조광윤이요 고민에 빠집니다. 뭐가 고민에 빠지냐? 내가 절도사여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직 이 조광윤 밑에는 자기 부하들이 있었는데 절도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조광윤은 살짝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 내 부하들이, 저 절도사 세력들이 언젠가 나처럼 나를 몰아내고 지들이 황제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조광윤이요 자기 부하들 싹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 황제 세워주는데 너무너무 고생한 거 알아?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이것저것 선물 많이 줄게 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받으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맞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조광윤이 말하는 거예요. 선물 잘 받았지? 그러니까 니네 이제 관직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니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 전부 다 나한테 반납하라라는 거였어요. 왜? 두 번 다시 이러한 군사권을 가진 절도사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게 딱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즉 조광윤은 이 무관 세력들, 절도사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군사권을 싹 빼앗고 황제 중심의 군대를 꾸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군대를 우리가 금군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황제가 무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이 무인들을 억압하면서 동시에 다른 세력을 키워야 했어요. 얘네들이 누구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게 된 문관 관료들이었어요. 우리가 얘네들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사대부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대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송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 일단 무인 세력들,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 절도사 세력 대신에 키워줄 새로운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바로 걔네가 누구냐?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사대부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문관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다 해서 문치주의라고 합니다. 문치주의라고 불러요. 이해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문치주의의 정책을 펼쳤던 게 송나라의 특징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군사들 때문에, 이 군대권을 가지고 있던 절도사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내가 다음 나라를 세우게 되면 이 절도사들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황제로서는, 이 지도자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절도사가 약화되었고 대신에 과거 시험에 급제한 새로운 문관 관료인 사대부들을 성장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첫 번째로 잘 알아두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문관들을 위주로 성장을 시키다 보니까 뭐가 약화되냐? 국방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약화시켰다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약화시킨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국방력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다른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너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중국 한번 털어볼까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얘네가 뭐냐? 첫 번째는 거란족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여기서 쳐들어요. 먹어보자 하면서 쳐들어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얘네가 뭐냐? 서하라는 애들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한마디로 송나라는요 동네 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막 얻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눈치주의로 국방력이 너무 약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돈을 주는 거예요. 야야야 때리지 마. 돈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돈을 먹고 거란이 사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오는 거예요. 또 한 번 맞을래? 아니면 돈 내놓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 줄게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실제로 송나라가 거란이나 서하랑 한번 싸우기도 했었어요. 붙기도 했었는데 거란하고는요 한번 붙어가지고 진짜 아장났던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전현이라는 지역에서 한번 싸웠다가 크게 패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냐? 송나라는 앞으로 거란한테 굉장히 많은 양의 돈과 많은 재산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해가세요? 매년마다 주는 대신에 거란은요 송나라를 형으로 섬기기로 했어요. 형으로. 형 돈 내놔. 그래 잘 가게. 형 고마워.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평화를 유지했던 방식입니다. 알겠죠? 돈으로 평화를 산 거예요. 서하 쪽도 똑같아요. 서하에서도 올리니까 돈 딱 주면서 야 너 내가 황제야? 알겠지? 자 딱 돈 주면서 내가 황제야. 알겠어 모르겠어. 돈 줄 테니까 나 황제야. 그러니까 서하가 돈 받으면서 황제라고 부르는 거 뭐 어렵지 않지? 오케이 황제님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 식으로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던 게 바로 송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너무 병사가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동네북이 돼가지고 다른 애한테 돈을 퍼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송나라가 가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었어요. 송나라가 막 가난한 나라는 아니고 굉장히 생각보다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참 독특해요. 막 바깥에서는 굉장히 얻어터지는데 내부적으로는 경제 성장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송나라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부를 차지하고 있었다요. 이 시기에. 특히 어디가 발달이 많이 되어서 그러냐? 강남 지방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남 지방, 여기 남쪽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경제력이요 송나라 전체를 싹 장악하게 되면서 송나라가 부자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어떤 식으로 부를 축적을 했냐면은 농업의 발달뿐만 아니라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취안저우라든가 이러한 항구 도시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교류를 했었어요. 당시에 한반도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고려도 송나라랑 교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강남 지역이 개발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송나라의 경제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경제력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대부들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배계층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삶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백성들이요 배부르고요 등 따시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하고 싶느냐? 제가 수업 때도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노는 게 막 우리가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노는 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노는 방식이 뭐냐? 그림 그려요. 아니면은 시를 써요. 이해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가 하나씩 발달해 가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누리던 문화다라고 해서 서민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송나라 때는 서민 문화가 굉장히 크게 발달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강남 지역이 개발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송나라의 경제력이 급성장하게 되니까 서민들의 문화도 발달하게 되었다.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근데 문제가, 그리고 세 번째. 위에서 설명했던 게 약간 살짝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요. 황제가요, 사대부들을 뽑았다 했잖아요. 그죠? 사대부들을 뽑았는데, 이 사대부들을 뽑는 시험이 바로 뭐예요? 과거제예요, 여러분. 과거제예요. 이 과거제에서요, 시험을 딱 보는데 시험 감독관이 누구냐면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이게 시험의 순서가 있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감독관이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황제가 직접 문제를 내고요. 황제가 그 시험 문제를 직접 자기가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과거 시험을 보는 사대부들이요, 관료들이요, 뭐 하는 거예요? 황제한테 아주 이쁨 받는 답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세요? 과거제를요, 황제가 주관하게 되면서, 과거제를 황제가 주관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황제의 권력, 왕권은 굉장히 강화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설명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경제력이 개발되었다 해도 이 문치주의 때문에 국방력이 약화돼가지고 자꾸 얘들한테 퍼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기한테 남는 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나중에는 나한테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너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대부들이 너무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부정부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발달했던 서민들의 경제력도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어느 한 사대부가 딱 나와가지고 이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 송나라는 지금 근본부터 다 뜯어 고쳐야 하면서 개혁을 시행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왕한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왕한석이요, 송나라에 있었던 나쁜 점들, 예를 들어 뭐 국방력이 약화됐거나 아니면은 그 관리들의 부정부패라든가 비리 같은 게 많았던 것들을 다 뜯어 고치려고 노력한다. 이걸 우리가 왕한석의 개혁이라고 불러요. 또는 왕한석이 새롭게 법을 만들었다 해서 왕한석의 신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걸 하나 말해보자면은, 송나라에서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고 피폐하니까 얘네들한테 쌀을 빌려주자, 곡식을 빌려주자, 어떻게 빌려주고 나서 아주 저렴한 이자만 받은 다음에 나중에 갚으라고 하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송나라 당시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황무지 땅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 개발을 해가지고는 어떻게든 농업 생산량을 늘려보자. 그리고 조그맣게 가게 같은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같은 것도 펼쳤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다 뜯어 고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 원래 돈줄을 잡고 있던 부자들, 얘네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냐면 이 사대부들과 원래 있었던 기존 기득 세력들, 보수 세력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한석의 개혁은요, 누구의 방해를 받게 되냐면 보수파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보수파를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은 신법에 반대되는 옛날 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애들이다 해서 구법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왕한석의 개혁에 참여했던 인물들이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았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니들이 뭐 신법 만드는데 구법 만드는데 상관없어. 나는 일단 어디에 닦여가지고는 내 것만 잘 뜯어먹으면 돼 하는 간신 같은 놈들이요, 왕한석의 신법파에 들어가가지고는 이 개혁을요, 나쁘게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뭐도 있느냐? 왕한석의 개혁을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부작용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 구법당과 신법당 싸우다가 결국 누가 이기게 되냐면은 구법당이 이기게 되어서 왕한석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세요? 이렇게 왕한석의 개혁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송나라는요, 뭔가 바꿔보려고 했던 이 터닝 포인트를 잃게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가야 게 뭐냐면은 이쪽이에요, 여러분. 거란이 이제 여기서 내리고 있었잖아요. 거란이, 이거 설명 안 했네. 거란이 세운 나라가 뭐냐면 요 나라였어요.
요 나라였어요. 근데 이 거란의 영토 중에서 만주 지방에서 새로운 민족이 등장하는데 얘는 여진족입니다. 이 여진족이요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거란을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있냐? 하면서 뒤통수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그걸 봤어요. 거란이 여진하고 싸우는데 굉장히 힘겨워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 지금이 기회야라고 하면서 여진족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저 거란 몰아내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여기 있는 땅 너한테 다 넘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땅 내가 너한테 싹 넘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여진족이 그 말 듣고 나서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면은 그에 대한 보답을 주겠다는데 당연히 해야겠죠. 그래서 여진족이 송나라랑 힘을 합쳐서 거란을 몰아내게 됩니다. 우와 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진족이 말하는 거예요. 좋아, 할 일 했잖아, 약속 지켜야 좋아 라고 하니까 송나라가 무슨 약속? 자기가 내 거야.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진이 거기다 핑 끊기는 거예요. 이런 망할 자식이라고 하면서 여진족이 그 강력했던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송나라를 밀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송나라를 쭉 밀어버리면서 송나라가요 혼비백산해요. 막 터지기 시작하는, 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었던 게 이 여진족 한 방에 싹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송나라에 쓰였던 카이펑이 여진족에 의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함락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황제랑 황족들이랑 거기 있는 신하들을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송나라가 망했느냐? 그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송나라 황제 동생 중에 한 명이 그 포로로 잡히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래서 얘가 튀어요. 어디로? 남쪽으로 튀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냐? 임안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수도를 다시 세운 다음에 송나라를 다시 부활시켜요. 이 송을요 우리가 남쪽에 있는 송이다 해서 남송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바뀐 거예요. 중국의 정세가 어떻게? 남쪽에는 남송, 북쪽에는 누구? 이 여진족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진족이 다스리면서 만들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금, 남쪽에는 남송,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충적으로 대략적으로 송나라의 발전 과정을 좀 봐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우리 송나라의 특징,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이 금나라, 요 나라의 통치 방식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알겠죠? 통치 방식 한 번 보고 갈게요. 이 중국 봐봐요. 생각해봐요. 중국을 지금 다스리는데 이 여진족들이나 아니면 거란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여기 중국을 다스려요. 다스릴 때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이 우와 나 여진족 싫어, 나 거란족 싫어 하면서 다 남쪽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원래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금나라가 여기 딱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원래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중국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채택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걸 구별하는 게 여러분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거 가기 전에 우리 이제 송나라의 문화를 좀 볼게요. 알겠죠? 자, 이제 송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부터 먼저 볼게요. 송나라는요, 경제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세요? 이 경제적으로 번성한 나라 도대체 뭘 이용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냐? 두 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농업과 두 번째, 상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농업이 발달했던 계기가 되는 새로운 농작물, 한마디로 새로운 농작물이 아니죠. 새로운 농사법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모내기법입니다. 송나라에서요, 모내기법이 발달을 했어요. 이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노동력은 그만큼 농사에 사용되는 노동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생산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내기법의 발달로 농업이 크게 성장했고요. 두 번째, 1년 내에 한 땅에다가 농사를 두 번 짓는 새로운 농업 방식이 등장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이 2는 숫자 1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 농사를 짓는 방식을 우리가 이모작이라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다양한 상품 작물 같은 거를 재배를 해요. 상품 작물이 뭐냐? 여러분, 내가 꼭 먹으려고 만드는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작물이 아니라 뭔가 기호식품이라든가 아니면 팔기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작물을 우리가 상품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그때 당시 뭐 귤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진짜 이게 유명한 게 뭐냐면 상품 작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차예요. 차. 이 차는 중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는 우리 유럽에도 굉장히 큰 유행을 터뜨렸던 그러한 대표적인 음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농업이 발달했고요. 두 번째 상업의 발달을 볼게요. 송나라는요, 이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업이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무역업이 굉장히 크게 번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역이 크게 발달하는데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무역을 감독하는 기관을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너무 무역이 잘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이고 어찌 보면 그 중간에 막 사기꾼 같은 애들도 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감독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청을 하나 만들어요. 한 부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박사입니다. 무역업을 관리하는 관청을 우리가 송나라 때는 시박사라고 불러요. 시박사를 설치하게 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시박사 중요해요. 시박사를 설치하게 되고 이 상인들은 자기들끼리 동업조합을 만들어요. 한마디로 같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서로 협동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너 뭐 물건 필요해? 나 저기 그거 어떤 물건 나 몇 개 있는데 좀 빌려줄까? 이런 식으로 서로 도와주는 일종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행작이라고 부릅니다. 행이나 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역이 굉장히 상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물건 사는데 뭐 들고 갔었냐면 쌀 들고 갔어요. 아니면 옷감 이런 거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막 맨날 들고 가가지고 낑낑 가가지고 야 이거 주세요. 이거 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쌀 같은 거 이렇게 막 빼고 이거 주세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물물교환이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물건의 가치를 대신할 만한 뭔가 좋은 게 없을까? 여러분 알잖아요?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동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잠깐 동전이 사용되는 게 확장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동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전 딸랑딸랑 들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동전도 많이 들고 다니면 어때요? 굉장히 무겁죠. 무거우니까 나중에는 동전 말고요.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벼운 거, 종이 팔랑팔랑한 거,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폐의 대표적인 게 뭐냐? 교자나 회자 같은 게 있습니다. 교자, 회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업이 발달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돈이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 보면 되고요. 하나 약간 이렇게 뭐지? 부수적으로 알려드리면 이 동전이 굉장히 많이 찍혔대요. 송나라에 동전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왜 많이 만들었냐면은 송나라에서 물건을 사려면 송나라 동전을 이용해서 꼭 사야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송나라 동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동전을 굉장히 많이 찍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건 사려면 송나라 동전을 들고 와서 샀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별리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회 볼게요. 사회. 자, 사회는 지배계층 말하는 거예요. 송나라의 지배계층은 누구예요? 문치주의에 의거해서 등장한 이 과거제로 성장하게 된 사대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대부의 사회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과거제로 선출된 문관들이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 문화공원은 아까 우리 봤었어요. 간단하게 경제가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장된 거 서민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만 문화를 누려요? 아니에요. 원래 문화를 누리는 건 잘 사는 사람들, 지배계층이 누리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대부들의 문화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송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유교가 등장하게 돼요. 주희라는 사람이 남송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유교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너무 많이 들어봤죠? 한국사에서 맨날 나오는 거였어요. 성리학.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 성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제가 살짝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겁니다. 봐봐요. 성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는요, 니들이 눈에 볼 수 없는 뭔가 커다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돌아가는 뭔가 아주 하나의 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도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해가세요? 뭔가 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 진리를 따라서 심성을 잘 가꿔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게 왜 등장하게 되냐면 약간 이거예요. 원래 송나라는 중국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 금이라는 나라는 쫓겨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중국 위에서 밀려나긴 했지만 우리는 그거 가지고 꿀리지 않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뭔가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어. 그게 뭐야? 우리 중국인이라는 그 마인드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리학을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약간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자기 위로 같은 거죠. 자기 위로 같은 그런 학문이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성리학을 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약간 그런 모습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런 게 나오고, 자,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거. 이 문화에서요, 송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발명품, 가장 유명한 발명품, 4대 발명품인데 그 중에서 3개가 송나라 때 등장을 하게 돼요. 3개 말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한나라 때 개발된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 말고 나머지 3개가 이제 송나라 때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나침반, 두 번째 화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판 인쇄술이 있겠습니다. 나침반 뭐예요? 방향 잡는 거고요. 화약, 무기를 만들 때, 대포 같은 걸, 총 같은 걸 쓸 때 쓰는 가루를 말하는 거고요. 활판 인쇄술, 프린터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송나라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답형 문제로 나오기 너무 좋은 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나침반, 화약, 활판 인쇄술 이거 딱 3개 보면은 이 나라 어느 나라다? 송나라다. 이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반대로도 문제 낼 수 있어요. 송나라 때 만들어진 3대 발명, 유명한 발명품 3개를 쓰세요 하면은 나침반, 화약, 활판 인쇄술 이렇게 3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나라의 문화까지는 쭉 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 얘네 볼게요. 금나라가 이 중국의 한족들을 지배할 때 어떠한 식으로 지배를 했는가 이거 살짝만 보고 다음 나라, 원나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조금만 지울까요? 금나라의 통치 방식은 이런 거예요. 금나라는 여기를 지배할 때 한족들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 금나라 방식대로 우리 여진족의 방식대로 한번 다스려볼까라고 딱 봤더니 와 이게 다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금나라나 여진족은 원래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부족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은요 뭔가 이거 부족이라는 게 딱히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냐면 각 지역이 지방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부목, 군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금나라가 이걸 지배하려 하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지배하려니까 너무 빡센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렇게 결정한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진족은 다스릴 때 우리 예전에 다스리던 방식 부족제로 다스리자. 근데 중국 애들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다스리자? 중국 애들이 원래 사용하고 있던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군현제예요. 그래서 여진족을 다스릴 때는 부족제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 한족을 다스릴 때는 군현제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 방식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근데 이 통치 방식을 뭐 차례차례 쓰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통치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적 통치 방식이라고 한다. 이중 통치 방식 두 가지를 동시에 이용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중 통치 방식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뭐도 있냐? 이 금나라가요 자기들만의 문자를 하나 만들기도 합니다.
한자가 이제 계속 유입이 되니까 우리들의 문화를 조금 지켜야겠다 해가지고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페이지 131페이지에 있는 자료 2번을 좀 보세요. 자료 2번을 보면은 거기에 요나라, 금나라, 서하의 문자 사용이라는 게 보여요. 생긴 건 꼭 뭐처럼 생겼어요? 한자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자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자를 만든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이 꼭 중국인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들만의 문화가 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문자라도 만들자라고 해서 개발을 해낸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고유 문자를 개발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모습들 보면은 금나라 그리고 우리 봤던 아까 거란의 요나라 그리고 서하 이런 애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최대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는 하되 중국의 문화가 똑같이 변하지는 말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근데 뭐랑 굉장히 다르죠? 우리 예전에 중국 역사에서 봤었던 위진남북조 시대를 보면은 위진남북조의 북조에 있었던 북이라는 나라는요 자신들의 원래 유목민족의 전통을 버리고 누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중국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황제가 북위의 효문제라는 황제였어요. 우리는 그 정책을 뭐라고 배웠었냐? 한화 정책이라고 배웠었어요. 얘는 좀 다르죠. 얘는 한화 정책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자를 지키려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고 중국 거랑 자기들 거를 최대한 분리해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나라, 요나라, 서하의 통치 방식을 이중적 통치 방식 그리고 그들의 고유 문자도 개발이 되었다. 왜? 그들의 문화를 지키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나라까지 쭉 봤습니다. 이제 볼 나라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몽골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나라를 몰아내고 등장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저기 북방에 있는 몽골족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금나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남송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은 고려가 있고요. 근데 이 몽골족은 어디 있는 애들이냐? 여기 북쪽에 있는 애들이 엄마야. 여기 북쪽에 있는 애들이요. 이 몽골족도 굉장히 다양한 부족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치고받고 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몽골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위대한 인물이 이름이 뭐냐? 태무친입니다. 태무친은요, 이 몽골 전체의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을 한 다음에 나 위대한 왕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요 이렇게 부르라 라고 해요.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 칭기즈칸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칭기즈칸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왕들 보면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성왕 아니면 의자왕 아니면 뭐 신문왕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왕의 이름, 왕의 호칭,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특히 이 칸이라는 단어는 얘네들 말로 이제 왕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이런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칭기즈칸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조져요? 금나라를 조져요. 막 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로 주냐? 서쪽으로 가서 서하를 조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조지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금나라 쪽을 자기가 싹 먹어버리게 되면서 여기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중국을 지배할 거니까 이름도 중국식처럼 한 개짜리로 지는 게 참 좋겠죠. 그래서 뭐라고 짓냐? 원이라고 짓게 됩니다. 오케이, 원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갈 건 뭐냐? 이 원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을 지배하게 되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원나라는요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뭘 하냐면요 남송을요 먹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중국 전체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먼저 설명합시다. 오케이? 남송까지 싹 먹어서 중국 전체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원나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다 쓰레기야.
최고의 민족은 바로 누구냐? 우리 몽골족이 최고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민족은 전부 다 우리 밑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나라 통치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 알아둡시다. 몽골인이 최고다라고 하는 몽골 제일주의를 주장하게 돼요. 몽골 제일주의. 그래서 이 몽골 제일주의 하면요 맨날 나오는 거 하나 있어요. 맨날 나오는 그 신문 그래프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엿이 아니에요. 케이크예요. 알겠죠? 이렇게 케이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신문지입니다.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애들 몽골인이 최고라 했으니까 누가 당연히 위에 있겠어요. 그렇지. 몽골족이 있는 거예요. 몽골인.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 얘네들은요 우리가 이 몽골족이 중국만 지배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까지 뻗어나게 되면은 말 타고 와 따닥따닥따닥 해가지고 저기 서쪽까지 와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 서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얘네들은 좀 희한하게 생긴 애들이 있네 라고 하면서 당황을 한 거예요. 왜? 여기는 동양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머리색 까맣고 눈색 다 까맣고 그래요. 근데 저기 갔더니 이 머리색이 막 까맣고 갈색이고 저놈은 노랗고 굉장히 독특한 놈들이 많아요. 심지어 눈 색깔은 갈색도 있고 막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니네 눈 색깔이 굉장히 독특하다. 색이 있구나.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눈목자예요. 눈목 한자에 눈목자. 눈에 색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색목인이라고 한다. 색목인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생목인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너 내 밑에서 일해라. 내 밑에서 하급 관리. 나는 지금 정치하느라 큰일 하느라 바쁘니까 밑에서 짜잘하니 날 도와서 해라 라고 하면서 등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조선시대 때 배웠던 향리 그 정도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알겠죠? 얘네 둘이가 지배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배를 받는 애들이 누구냐? 중국에서만 이제 보는 거예요. 중국에서 첫 번째, 세 번째 있는 애들이 누구냐? 중국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위에 있는 건 금이 있었고 밑에 있는 건 남송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한 나라가 어디였었냐면은 남송이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한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그래도 저항 덜 했잖아? 그래서 니들은 세 번째에 딱 놔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한인이라고 부릅니다. 금이나 아니면은 서하의 지배를 받았던 그러한 중국인들을 세 번째에 놔줬어요. 그럼 마지막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니들은 왜 우리가 항복하라 할 때 빨리빨리 안 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저항을 했냐? 본때를 보여주마! 라고 하면서 니들은 제일 마지막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놈들이니까 남인. 어느 나라 사람들에서 그렇죠. 남송에 있었던 중국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비율은 얘네가 훨씬 더 많아요. 중국이니까. 오케이 이해가시죠? 우리 지금 저쪽까지 보는 거 아니에요? 중국 대륙에 있는 인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몽골인이 가장 위에서 모든 걸 다 통치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몽골 제일주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몽골 제일주의라고 불러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나라 때 등장하게 되는 지폐도 하나 있는데 뭐냐? 아니다. 이거 먼저 설명해 봅시다. 컷 잠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볼 건 뭐냐?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저기 서쪽까지 쭉쭉쭉 뻗어나갔다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아시아에서부터 어디까지 뻗어나가냐면요 유럽 전까지 뻗어나가요. 거리가 상당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거를 말 타고 한순간에 쭉 갈 수 있냐? 쉬지도 않고. 그건 아니겠죠.
뭔 말인지 아세요? 말 타고 쭉 가다가 지쳐라고 하면서 쉬는 곳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뭐예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행 가다가 이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네요. 추석 명절 때 이제 가다가 멀리 외갓집 나는 친척집 이제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가 운전하면서 피곤해 잠깐 쉬었다 가자 하면서 어디를 들려요? 휴게소 같은 곳에 들리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거기서 뭐든 거예요? 주유도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한 휴게소들을 중간중간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역참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참제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역참제를 중간중간 똥똥똥똥똥 하면서 다 끼워 넣으면은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굉장히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참제가 뭐를 확장시키느냐? 동서교통로. 이 동서 간의 교통로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한번 꼭 기억해주세요. 특히 어디서? 육로, 비단길을 타는 길. 오케이, 이해가요? 뭐 그거 외에도 수로를 이용한 바닷길을 이용한 그런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세 번째,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상업이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력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렇지. 경제력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제력을 성장을 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은 이제 물물 교환이 아니라 다시 또 뭘 사용하기 시작해요? 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에이, 동전도 무거워. 그러니까 뭐예요? 화폐가 아니죠.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상공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했구나. 그리고 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지폐 꼭 알아둡시다. 이름 교초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맙시다. 우리 송나라 때 지폐 뭐라고 불렀었어요? 교자, 회자라고 불렀었어요. 그거랑 이름이 한 글자 달라요. 오케이? 선생님이요? 오, 헷갈려가라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초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상공업이 발달하고 막 상업이 활성화되면은 귀족들도, 여기 몽골인들도 잘 살겠지만 밑에 있는 일반적인 서민들도 굉장히 잘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서민 문화가 또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서민 문화 많이 발달했구나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이해가세요? 여기 위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조금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동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 몽골 애들이 몽골인 제일 주의를 외치긴 하지만 그거는 몽골인이라는 사람이 제일 위에다라는 소리고요. 다른 나라 문화를 봤을 때 야, 이 문화 괜찮다. 이 문화 나쁘지 않은데? 이 문화는 우리가 받아들이자. 우리 가장 높은 대인배 몽골인이 다 써주자라고 해서 문화를 막 받아들이면서 자기들 먼저 막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한 스푼, 저거 한 스푼, 이거 한 스푼 막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몽골인들 지배자들 중에서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인물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알겠죠? 그 말은 즉 얘네들의 문화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받아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방적 문화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개방적 문화다. 글씨가 이상하게 꼬였네요. 한번 그냥 봐주세요. 알겠죠? 개방적 문화가 등장하게 된다. 오케이. 이래서 이거 이제 원나라의 문화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개방적. 오케이. 아시겠죠? 이 정도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몽골에 대한 내용은 이제 사실상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면은 전체가 다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딱 봅시다. 여러분 이게 동서교통로가 활발하게 열리면서 열리게 되면서 중국의 문화가요 저기 서양까지 퍼지게 되는 거예요. 서양까지 퍼지게 돼요. 이 서양으로 퍼뜨리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마디로 불 확 끼얹어서 야 동양 최고야 하면서 약을 한 사발 샥 뿌려준 애가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이탈리아 상인 출신이었던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요 누구였냐면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눈에 색깔 있죠. 생목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원나라에 있었던 쿠빌라이 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한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양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쓴 책이 있어요. 나 동쪽 갔다 오면서 동방을 갔다 오면서 동쪽 방향을 갔다 오면서 내가 봤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다. 기행문을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견문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쓴 책 동방 견문록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동쪽에 가면은 금이 길바닥에 널려 있다. 뻥인지 아닌지 니들이 직접 떠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동방 견문록이 상에 딱 퍼지니까 사람들이 우와 동쪽에 가면 금이 막 어마어마하대 길거리에 막 금이 막 널려있대라고 하면서 동양에 대한 신비감을 막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문화가 서양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했다. 그 계기가 된 책이 뭐다?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있다. 아시겠죠? 뭐 그거 외에도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여행기라고 해가지고 이분 바투타라는 이제 이태인이 쓴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몽골은 여기까지 쭉 봤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봐야 할 게 뭐냐? 송원, 그 다음에 명청. 다음 강의 가지고는 명청 보고 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려서 미안해요. 다시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